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하고 같이 올해 예산심의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예산심의하는데 전문가 진술하러 가서 발표를 했는데 정창수 소장님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한 말씀 하신 게 모두 발언하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바로 방송 좀 나와주십사고 섭외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돈이 진심입니다. 그러셨어요. 진심은 돈에서 나타납니다. 의원 여러분 40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그렇게 딱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의 진심이 뭔지 이번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저희 진술하고 나서 예산심의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의원들끼리 또 토론하는 거 토론회 열렸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그때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죠. 이번 정부 예산은 자멸적 긴축 예산이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더라고요. 자멸적 긴축 예산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말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분야 지금 전공한 지가 한 30년 가깝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역사 좋아하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쭉 이제 추적해 보면 이렇게 세수 부족이 된 해는 없었다. IMF든 옛날 오일 쇼크든 간에 보통 조금 감소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재작년에 우리 세수가 395조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세수 부족 될 거라고 하는 게 337조예요. 60조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더 줄 거라고 한 예상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펑크가 난 건데 그게 이제 뭐 정부 재정이 펑크 나면은 뭐 어떻게든 메꾸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여기저기서 메꾸다 보면은 우리 살림에 펑크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사회에 펑크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면서 올해 예산안 이런 취지니까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제 의원들한테 하잖아요. 그게 보통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안 온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래도 총리가 대독을 했는데 대독한 내용에 그래도 정부의 입장이 잘 담겨 있는지 그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 이제 주요 국가랑 비교해야 됩니다. OECD랑 비교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민주화된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은 국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그 예산안이 제출되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13년 만에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것도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나갔지만 저희가 공청하기 전에 항상 그 전에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시정연설 그 뒤에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봤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시정연설 하는데 일요일까지도 갈지 안 갈지 결정을 안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계획 없이 하는 경우는 없었고 그리고 국회도 대통령과 똑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연설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은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생이라면은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이렇게 잘 써서 네. 책도 사고 뭐 학원 등록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성적 좀 올려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갖는 게 그 시정 연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쓸 돈을 와서 돈 심의하는 기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하루 전까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안 와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대독한 거죠, 대독. 대독을 하게 된 거고 대독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예산안 제출할 때하고 똑같이 이 긴축이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그랬다. 그리고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지만 나아질 거다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거는 신뢰할 만한 이야기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진심은 예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문제가 있는데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크게 빵꾸가 난 건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왜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이 경기가 좀 안 좋아서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예정대로라면 337조인데 지금 그 토론회 하는 동안에 오기영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 오늘 발표된 거라고 하면서 맞아요. 나 얘기했잖아요. 오기환 의원이. 오기환? 오기형. 오기형 의원인데 네네네. 그것에 의하면 337조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3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도 오기영 의원하고 같으세요? 왜냐하면 그 달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통계를 보면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30도 무너지면 예를 들면 내년에 목표가 또 392조인가 그렇거든요. 세수 목표가. 네, 그러면 한 15% 이상 갑자기 세금이 더 거칠 일은 없잖아요. 네. 갑자기 무슨 진짜 유전이 발견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정책처도 그렇게 분석하는데 내년도 여전히 세수 부족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세출은 이제 이런 세입에 맞춰서 짠 거니까 당연히 세출도 감소를 한 건데 몇 군데 중요하게 늘어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줄었다.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데는 다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마치 군대에서 우리가 10,000원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부대원들 20명 먹을 빵 하고 음료수 사온 다음에 그리고 좀 거스름 돈은 한 3,000원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예, 느낌인데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 건데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아까 그래도 항목별로 보면은 조금 사업별로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분석을 이번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하셨죠? 예,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지금 중앙정부 예산 세부 사업이 저 9,09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큰 나라니까 이 경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9,090개인데 그 중에서 감소된 사업이 3,635개에 37조, 그 증가된 사업이 4,384개에 57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조금 늘은 건데 이제 그 사업들을 보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그 R&D하고 예비비입니다. 아, R&D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확 깎아가지고. 예, 그죠?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R&D를 원상 복구시켰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전체만 보는 얘기고 저희는 그 세부 사업을 봤잖아요. 네네네. 그럼 R&D에서 늘어난 게 예전에 줄어든 게 다시 복구한 게 아니고 원자력하고 우주 산업 이쪽으로 증가시키고 원래 줄어들었던 것 중에는 그 교수들 개인한테 가는 전문가 개인한테 가는 개인 연구만 조금 복구를 했지 네. 지역에 가는 R&D라든가 뭐 저기 유도 무기라든가 뭐 몇몇 부분에서는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기 물론 그 중에 개별적인 사업에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뭐 지역에 가는 R&D 전체를 삭감한 줄인 거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산의 진심이라는 건 쓰고 싶은 원자력과 그쪽은 진심인데 그 뭐 지역 R&D라든가 뭐 저기 뭐냐 이 그 뭐 공공 성과 관리라고 하는 이제 R&D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복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가 다 마음은 있는데 돈은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엔 진심이고 네. 우주산업엔 진심인 건 맞다. 그리고 우주산업은 조금 새롭게 투입된 게 많겠죠. 네. 뭐 정부 기관도 이번에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예, 우주항공청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달나라 갈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투입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줄이면서 원자력으로 이렇게 전력 네.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늘렸겠네요. 참고로 원자력은 작년에 R&D 줄일 때도 늘렸어요. 아 작년에도 늘렸군요. 우주도 좀 줄였었는데 이건 다시 이제 늘린 거고. 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R&D 작년에 줄인 거를 복구를 안 했다면 그러면 R&D 예산을 다시 늘렸습니다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네요. 그렇죠. 원자력 예산을 늘린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거죠. 아 많이 줄어든 게 어떤 거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역이- 지역 R&D라든가 지역은 그게 하나의 항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지자체나 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뭐 그 R&D 단지들이 있어요. 뭐 네네네. 대학들이나 이런 데 가는 걸 줄인 거죠. 아 그럼 지역 대학이나 지역 연구소에 가는 예산이 네네. 작년에 많이 줄었는데 복구가 복구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거군요. 작년에 뭐 전국에서 R&D 예산 줄어가지고 그동안 장기 연구 진행하고 있던 거 다 이렇게 연구원들 취직하러 나가고 아르바이트하러 나가서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복구가 안 됐겠네요. 그 부분들 중에 뭐 일부 사업들은 있을 수 있죠. 아까 뭐 개인 연구 이런 게 좀 다시 복구된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숫자는 정확히 하진 못하지만 뭐 한 반 정도는 복구가 안 될 것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복구가 되더라도 떠난 분들이 돌아오는 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아까 두 가지 항목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도 늘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비비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가 이제 그 국회 동의를 걷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항목이 지정되지 않은 돈이잖아요. 물론 명목은 예측할 수 없는 행정 수요에 쓰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권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되어 있는 돈인데 14%나 늘었습니다.
아, 많이 늘었네요. 그럼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 3.2%밖에 안 늘었는데 14% 늘은 거니까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크게 당할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비비가 왜 예전에 용산으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옮긴다고 할 때도 필요한 거였고 뭐 그런 성격 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갑자기 뭐 해외 순방을 네. 간다거나 이럴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돈. 네, 이런 저희가 그 예비비 성격이죠. 어디에 썼나도 저희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 네네네. 그 주로 한 갑자기 쓴 것 중에 절반은 해외 순방. 해외 순방이요. 거의 매달 나가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지역 R&D 줄이고 해외 순방 예산 늘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경제성 둘째치고 가치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볼 때는 해외 순방이 진심인 거고 네. R&D는 자기가 후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늘린 건 그런 것들이었고 늘린 거는 뭐 정리해 보자면은 좀 원자력이나 우주산업처럼 그래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던 사업들 네. 늘렸고 그리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해외 순방 예산 어떻게 해외 순방 성격의 이 예산들은 좀 늘린 건데 줄인 것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가장 크게 줄어든 거는 교통 및 물류예요. 교통 및 물류, SOC죠, SOC. 아. 그 중에서 철도가 1.1조나 감소를 했습니다. 철도요. 예.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좀 모순인데 철도는 좀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트렌드가 이 도로에서 철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막 철도 발전 종합 계획으로 전국의 철도를 놓고 막 이런 계획이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좀 줄이기 쉬워 보이는 게 SOC다 보니 이 저 1.1조가 감소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항은 4,600억이 증가했어요. 공항은 증가했고요. 예. 그러니까 공항이 대구 신공항, 네. 가덕도 신공항, 아. 울릉도 신공항, 흑산도 신공항 이런 것처럼 지역의 표를 얻기가 아주 좋은 거죠. 아. 철도도 물론 표를 얻지만 공항은 딱 지점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환경적으로 보면 딱 대비가 되는데 비행기는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계속 예. 제재하고 왜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도 그 상 받아가지고 스웨덴에서 미국 갈 때 배 타고 가고 막 그러죠. 난 비행기 안 탄다 그래 환경운동가니까 네. 그러는 거고 철도는 그래도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항공은 특별한 일 아니면 지금까지 증액된 적이 거의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넓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공항으로 철도로 빨리 가면 되지. 그렇죠. 굳이 곳곳에 지금도 14개의 공항이 있는데 흑자를 보는 곳은 3군데입니다. 아 참고로 우리나라에 아. 그 민간 공항까지 합쳐서 74개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뭐 울진에도 옛날에 국제공항 지었는데 못 쓰고 있죠. 연습장 쓰고 있지. 예천에도 있죠. 네. 뭐 옛날에 쓰던 강릉공항 있죠. 속초공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문제는 계속 또 짓는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원하니까. 아. 그렇지만 가동이 안 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공항이 생기면 어쨌거나 일자리가 단 한 개라도 늘어날 것이고 네.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올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정부 아니에요? 지금 김포, 김해, 제주 말고는 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도 예산이 제가 궁금한 점이 떠올랐는데 철도 예산이 그렇게 깎이면은 GTX 사업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 예산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지방에 있는 철도죠. 아, 지방에 있는 그 수도권 말고 네. 지방에 있는 철도, 지방에 철도 사업 하겠다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은 다 늦춰질 가능성이 늦춰집니다. 높아지겠네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보통 계획된 것보다 항상 몇 년 늦는 이유가 뭐 사고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돈이 아, 계획대로 투입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돼도 늦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예. 근데 이렇게 갑자기 1조 원씩 깎아버리면은 확실하게 뭐 예. 1년씩은 다 늦춰지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철도에 투입됐던 예산 20-30%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좀 기간들이 1-2년씩 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철도를 늘린다고 그러면 보통은 또 역사 주변에 이런 상권도 조성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쭉 가면서 지역 발전이 되는 건데 그것도 다 예. 늦춰지겠네요. 아, 깎인 것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통신인데 이거는 뭐 우체국 예금의 지급 이자가 줄어든 거는 뭐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건 뭐가 있냐면 지방에 갈 돈이 줄어든 거죠. 지방에. 예. 그래서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조금 는 걸로 돼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채 인수 이 금액이 2조 6천억이 줄어들었어요. 지방채 인수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게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게 해외 외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빚을 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다 쓰는데 지방 정부는 외국에다가서 빌려올 안 수는 됩니다. 없는 거군요. 예, 금지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중앙 정부는 외채를 발행해요. 그런데 그거를 2.6조 줄였다는 얘기는 지방채 발행 액수를 딱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이 작년에 엄청나게 세수 부족 때문에 교부세가 12조나 줄어들고 올해도 또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부족한 돈을 메꾸려고 지방채 발행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지방이 재정이 어려우시겠죠. 지방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교부금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아서 어렵다고들 했었는데 작년부터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채권 발행도 어려워진다. 예, 지금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이 3,000원. 지역화폐죠. 예, 예. 얼마나 깎였죠? 3천억 정도 3,000억 원. 전액 삭감인데 사실은 작년에도 전액 삭감했는데 네. 국회에서 살려냈죠. 왜냐면 이제 국회가 그걸로 딜을 한 건데 다른 거 살려주고 요거 살려달라 하는 네네. 건데 저는 조금 민주당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보다 좋은 제도라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만 써라고 하는 지역 화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거를 꼭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만 해결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좋은 제도니까 지역에서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인데 문제는 갑자기 중앙이 이렇게 없애버리면 지역 재정에 이제 타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도는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도의 좋은 점하고 무슨 돈으로 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의견은 좀 다르신데 어쨌든 뭐 지역화폐는 전액 삭감으로 나왔지만 아마도 또 민주당에서 또 여러 가지 타협을 시도를 네. 하면서 살려낼 가능성이 또 대신 현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살려주고 살려줘야 되겠네요. 예비비 같은 게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 화면에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약자 복지는 우리가 많이 했다라고 정부가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복지 예산은 어떤가요? 복지예산 일부 이번에도 보면 그 기초수급자 중위소득을 인상한다든가 몇 개 이제 이렇게 좋아진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지가 늘어난 것 중에서 그 대부분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 복지가 늘기는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네네. 오히려 약간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0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한 2-3개 정도 좋은 의미 있는 사업이 있는데 네. 나머지 한 7개 정도에서 감소를 한다면 줄어든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자연 증가분이 그래도 적어도 한 7-8%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자연 증가분이 이제 2.8 정도 뭐 3%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성취한만 하고 사실 예산은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임대주택 예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임대주택이 한 2조 정도 네.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2조 원 크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주택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줄어들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주택 예산이 복지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은 줄였는데 전세나 뭐 매입 지원, 네네. 대출 지원 대출. 이런 것들은 그만큼 늘렸기 때문에 뭐 무슨 신혼부부 뭐 예. 대출이니 이런 예산들은 이제 좀 늘어났다는 예, 거죠. 현 정부가 그래서 진심은 어디에 있냐면 공공임대주택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주택 경기를 부양시키고 유지시켜주는 매입을 위한 주택 매입을 위한 것들은 인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을 좀 올려주세요. 이런 진심이 묻어난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거의 뭐 2조 원은 엄청난 거거든요. 공공임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지원하고도 또 분양하는 게 또 많기 때문에 네. 재고가 늘지 않았던 건데 이번 일로 재고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라는 게 그러니까 집을 계속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를 계속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기존에 있던 것도 팔아버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임대처럼 50년 가는 것도 있지만 분양임대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면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사태가 최악의 경우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예. 그 걱정이네요.
자, 지금 항목별로 좀 계속 여쭤봤는데요. 큰 제 총액에 대해서 한번 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항목별로 뭐가 늘고 뭐가 줄고 거기에 진심이 묻어나는 거 알겠는데 네. 아까 세수가 엄청나게 결손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는 건전 재정을 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은 사실상 이제 좀 사실상 삭감이죠. 물가 상승률보다도 좀 낮은 정도의 이 상승률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펑크가 많이 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펑크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죠? 긴축은 맞는데 건전 재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저희 해석입니다. 긴축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긴축이란 건 들쓰면 긴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재정 적자 GDP 대비 2.9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출 증가율 3.2로 했으니까 긴축은 긴축이죠.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으니까. 다만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지켰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74조나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줄여야지 건전 재정일 텐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그 정부에서 쓰는 돈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 네네. 더 많이 나가면 적자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그 굉장히 아주 큰 흑자를 특히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합치면 통합재정 수지 적자인데 네. 그건 한 25조 정도 돼요. 그래도 적자인데 아, 근데 그거 빼고 사회보험을 흑자를 보고 있는 사회보험을 빼고 하면 75조 정도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정도 되니까 네. 그 3%그 선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줄여야 전년 재정인데 그만큼 못 줄이죠. 아니 그럼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75조 원이나 적자가 났는데 건전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가로치고 예전보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근데 건전 문제는 재정. 네. 그거는 들어올 돈이 그 지켜졌을 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올해도 저 관리재정 수지를 그 정도 맞춰놨는데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적자를 올해도 예를 들면 70조를 적자를 예정하고 있다가 한 30조 안 들어오면 100조가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세수 부족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제 세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네. 첫째는 기금 기금 빼기. 기금 빼기. 예. 네. 기금 여유분 사용. 두 번째는 지방에 전가하기. 세 번째는 불용 처리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금은 여유재원 네. 빼기인데 공자기금하고 외평치에서 빼다 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수 언론조차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외평채라고 하는 게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매우 심각했잖아요. 근데 그 IMF 때 우리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빚이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IMF 때 그 빚은 GDP 10%도 안 됐거든요. 네네네. 유동성 위기잖아요. 현금을 쥔 현금이 없었다. 그렇죠. 네. 저 외환 자유화 때문에 네네. 쥔 현금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그럼 빨리 일본에서 이런 데서 수합해가지고 빌려와야겠다 했는데 그걸 막은 거잖아요. 네네. 이 기회에 한국 한번 손봐야지. 일본에서 네. 통화 네. 수합을 안 해주고, 미국에서 통화 수합 안 해주고 못하게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IMF 때 우리 들어온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겪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예비금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네. 그래서 만든 게 외평 기금이었고. 외국환 평형 기금이죠. 네. 그래서 그게 거의 500조 가깝게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나도 뺐다 보니 또 그 돈 중에서도 또 다 즉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유동성 자금은 한 111조 정도 있었는데 네. 현 정부가 시작할 때 지금 그게 60조로 줄었다는 거죠. 그 외국환 평형 기금에 있는 돈 중에서도 유동성이 있는 자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네. 거예요. 현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줄었지만 네. 네. 근데 그게 딱 그만큼이 그 유동성 그 자금에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가 21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약 50조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게 딱 그 유동 자금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저희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유사시가 왔을 때 지금처럼 뭐 사실 우리나라 뭐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막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기금에서 달러를 꺼내다가 메꾸려고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걸 뺏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전 재정이에요. 예.
한번 그래서 IMF는 왜 왔나 한번 다시 한번 그 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네. 복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국가부도 사태를 막으려고 쌓아둔 일종의 비상금을 네. 절반 정도를 까먹었다. 현금성 비상금 절반 정도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사설로 네. 이게 뭔지 이러지 말아라 하고 막 그 글을 쓰는 거죠. 저도 우리 같이 국회 가서 발표하던 날 있잖아요. 그때 다른 진술인 분들 중에 좀 더 보수적인 재정학자들도 계셨잖아요. 예. 건전재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기금 쓰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IMF 때도 우리가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지금도 지금 설마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첫 번째는 그 외평기금 쓰는 공자기금, 게 네. 문제였고, 공적자금 관리 공적자금 아니에요. 공공 투자기금인데 공공투자기금. 다른 기금의 여유자원들을 가서 모아놓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돌려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아, 그 기금들이 뭐 예를 들면은 큰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 거기 갑자기 돈을 네.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다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거죠. 네네. 재난기금 같은 그것도 것들이. 꽁돈은 아닌 거고요. 아, 그래서 그 기금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지방에 주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부세 이런 것들을 줄였잖아요. 네. 그 교부세도 줄지만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줄입니다. 그 예를 들어 단적으로 이번에 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육회가 싸웠잖아요. 지금 저 문광구랑. 네네. 그래서 생활체육협회에 주던 450억을 안 주기로 하고 아, 지방에 곧장 주는 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칭 50% 해가지고 더 써라 하고 준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50%는 내라. 네, 그래서 우리가 50% 뭐 생활체육에 줄 테니. 쓴다는데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저희가 아까 9,090개 사업을 해보니까 네. 생활체육에 관련된 다른 예산 그만큼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자체에서요. 그럼 지자체는 꽁으로 450 매칭하고 또 다른 생활체육 관련한 예산까지 해서 한 1,000억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아. 중앙이 하던 걸 이제 안 해버리는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지역에 전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주던 생활체육 예산을 예. 삭감해 버리고 예. 자, 더 드릴게요 하면서 그건 50% 내세요 하고 네.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뭐 지방에 적어도 이제 수십조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지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저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네네네. 그런 것들도 주던 걸 안 주는 거니까 지방의 아. 돈으로 해라는 거죠. 아, 지방에서 알아서 무상교육 하시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생들 돈 받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한 불용처리죠. 불용처리. 원래 쓰기로 했던 돈, 편성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은 남지만 그럼 쓰기로 한 거는 뭐 불필요한 돈을 쓰기로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돈들이었을 텐데 그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래저래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 운용이 심각합니다. 아, 총체적으로 심각하다. 근데 보통은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적자가 나면 그게-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왜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걸 제가 볼 때 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건 도구죠.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화랑일 때는 돈을 더 걷어들여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근데 지금 불황일 때 어려울 때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우리 감세했다고 기억이 지금 선명하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는 좀 감세를 했는데 네. 금융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GDP의 거의 3%가 넘는 재정 적자를 보이면서까지 그 투입을 했어요. 아. 그래서 금융위기 때 우리가 좀 느낌이 별로 위기라는 느낌이 맞아요. 없었던 거예요. 2008년 예. 금융위기는 우리는 괜찮았어요, 사실. 그리고 저랑 아는 교수님들이랑 그때 분석 보고서 만들다가 이렇게 많이 썼어? 이명박 정부는 정부 역할을 했구나. 아. 그리고 칭찬해줘야 되겠네라고 이제 저희가 농담삼아 위기가 왔을 때 적자 보면서 정부가 돈을 투입해 예. 줘야 되는 그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2009년을 넘겼기 때문에 2010년대 초반에 엄청난 우리 세수 확보와 그 약간의 화랑, 좀 큰 화랑이 왔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재기해서 네. 어려웠던 분들이 재기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또 세금을 내니까. 그렇죠. 만약 그때 이명박 정부가 아니야 우리 재정 건전성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든 말든 우리는 가만히 국채 발행 안 하겠어라고 했다면 그때 많이 초토화 되고 그죠. 그럼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망하면. 대기업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겠죠. 그랬을 텐데 넘긴 거죠 위기를. 네, 네.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도 뭐 내수 경기는 아주 네. 안 좋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런 그건 역할을 이번 안 하는 재정은 거죠. 안 하고 그리고 있다. 그때 토론 때도 얘기했지만 딜레마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을 확대하자고 했더니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경기가 안 어려운데 왜 세금이 안 거치느냐? 우리가 또 감세라고 하니 감세 아니다. 이게 거기서 뭐 맞아요. 말이 안 감세 맞는 때문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세금이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날 그리고 저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여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그 실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1급 실장이 나오셨는데 그 의원들이 자 감액된 것 뭐 증액된 거 그 사업별로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도 나왔던데 이거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제출 못 한다고. 네, 못 한다고 그러고 나라살림연구소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라살림연구소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나라살림연구소는? 아, 저희는 그거를 다 이제 엑셀로 정리해 가지고 네. 그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을 37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20조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7조 조정이잖아요. 네. 그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무조건 줄인 게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적자는 엄청 내놓고 돈을 빌려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빌리지 않고 다른 데 있는 돈, 그러니까 IMF 같은 사태 또 벌어지면은 막으라고 했던 기금 같은 데서 빼서 이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방 정부한테 돈 안 주고 이렇게 메꾸고 있는데 그럼 뭐가 줄었고 뭐가 늘었는지는 좀 자료를 줘봐라 그랬는데 자료도 안 주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이거 제도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예산 심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토론회 때 보셨겠지만 제가 그 지금 6년째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의원 전원이 토론을 했어요. 근데 18명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봤자 뭐 하겠어라는 생각이 너무 이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안 제출한 거를 국회가 심의하다가 11월 31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동 부의가 돼요. 자동 부의되면 원안대로 통과돼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막 싸우다가 시간 됐네 하고 그냥 정부한 대로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네. 지렛대를 쓸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민주당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하는 국회법을 지금 상정을 했는데 모든 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원래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거 제도적으로 이거를 좀 입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당장은 해법이 보이지 않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준예산 제도로 갑니다. 아. 근데 준예산 제도로 가면 국회도 똑같이 욕을 먹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 근데 자동 부의되는 거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자동 부의가 됐는데 됐지만 통과를 안 시키고 통과를 안 시키면 국회도 일종의 거부권을 네. 행사하는 거네요. 이제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것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준예산은 뭐냐면 새로운 사업은 또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준예산 제도라는 게 그래서 미국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셧다운 네, 하잖아요. 정부 셧다운. 네,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네. 그러면 국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 빼놓고는 다 셧다운 돼요. 아.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거 상황이 심각한데 여러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살펴보시고요. 명태균 씨 얘기, 김건희 씨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뭐 왜 저래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어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결국엔 그런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타개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거. 이런 건 좀 저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하고 이번 국회에 심의 중인 정부 예산 문제점 잘 짚어봤고요. 정 소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